포춘지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네. 우크라이나 생명줄 역할을 하는 스페이스X 위성 요게 주제였습니다. 최근 현대전은요 이미 사이버전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그 비행기를 통해서 네. 인공위성을 올리겠다는 그거는 저궤도 위성입니다. 저궤도 위성. 네. 그래서 300에서 한 1000km 정도 위에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근데 하나 단점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영어의 박정호입니다. 오늘도 저희 명대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또 기사를 갖고 오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한 걸음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제가 좀 준비했어요. 모르겠어요. 제 스타일은 이게 재밌는데 포춘지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네. 우크라이나 생명줄 역할을 하는 스페이스X 위성 요게 주제였습니다. 기사도 많이 나왔었죠. 네, 많이 나왔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기사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헤드라인에 이런 구절이 나왔는데요. 명대리님 부탁드립니다. 네. Satellite coverage can be incredibly important in areas where liberty is under attack. 자유가 공격받고 있는 공간에서는 이 위성에 커버되는 이 거리들이 굉장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성이 커버해 준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되는데 특히 언제냐면 자유를 공격받고 있는 곳에선 더욱더 그렇다.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최근 현대전은요 이미 사이버전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진짜 침공할지 안 할지를 알아보는 제일 명확한 시그널은 그 나라에 침공하기 전에 그 나라 정부기관을 모두 해킹합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어디로 움직이고 뭐 또 액션을 취하고 이런 게 다 기록돼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지만 해킹을 해서 아예 군사 작전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막아버리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채널. 그렇죠. 그러면 일선에 있는 군대들은 오합지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현대전은 무조건 실제 재래식 군대가 들어가기 전에 하루 이틀 전, 많으면 3일 전에 이미 중앙 군사기지, 군사시설물,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한 시설물, 그리고 중앙 그 부처 다 해킹을 하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2007년에 시리아 핵시설을 해킹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상자박 작전이라고 불리우는 게 있는데요. Outside the box. 예, 이 작전을 수행할 때 시리아를 이제 핵시설을 폭격하기 위해서 시리아의 방공호부터 마비시켜야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시리아를 먼저 해킹을 하고 해킹이 성공한 다음에 핵시설을 폭격한 적이 있죠. 대박이다. 네. 그 다음에 2008년 러시아가 그루지아를 침공할 당시에도요. 침공 당시 사이버 공격을 먼저 실시한 후 전쟁을 그 다음 감행했는데 그때 주로 한 거는 정부기관의 이동통신망을 마비시켰죠. 요즘은 대통령이고 참모총장이고 다 전화로 일단 전화해서 야 어디야 어떻게 해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바로 그럴 때 이통망이 마비됐다? 어떻게 전화를 하죠? 그러게요. 연결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워너크라이라는 사태가 있었었거든요. 저 워너크라이 사태는 뭐냐면 전 세계 159개국의 기관, 병원, 기업, 학교에 30만 대 가까운 컴퓨터에 동시다발적인 랜섬웨어 공격이 일어났었어요. 저거는 159개국이면 거의 세상의 모든 나라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때 이제 정말 심각한 위기였던 게 영국의 한 병원은 환자가 수술을 받고 있는데 저 랜섬웨어 공격에 중간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수술이 중단된 상황이 있는 거죠.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저거는 좀 심각하네요, 진짜. 네. 자, 그런데 저 당시 저 공격의 배후로 영국과 미국이 누굴 주목했느냐? 북한이요. 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예전에 김정은을 풍자한 영화 나온 거 아세요 혹시? 그 영화를 만든 회사가 소니픽처스예요. 그런데 그 영화가 제작이 끝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요? 뭐 조그맣게 미니 영상으로 이제 조만간 이런 거 나온다 했더니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소니픽처스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그거 틀지 마. 하지 마. 했어요. 그런데 소니픽처스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틀었죠. 그러고 나서 저게 일어났어요. 자극을 했다 이거예요? 네.
우리의 그 아주 중요한 저 정치 지도자를 이렇게 풍자하다니 하면서 그 당시 미국에게도 정부에게도 저거 틀지 못하게 제재해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보복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랜섬웨어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최근에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북한이 비트코인으로 돈 엄청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해킹 수준이 저렇게 전 세계에 랜섬웨어를 이렇게 막 뿌릴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수준이 돼요, 북한이? 예. 북한에서는 해킹 수준이 전 세계 3강, 5강 안에 드는 해킹 수준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북한에서 북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1등 직업 뭘까요? 뭐예요? 1등 직업. 해커입니다. 그래요? 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북한에서 해커가 됐다. 공식적으로 해커가 됐다 하면 북한 밖에서 살 수가 있어요. 나가서? 왜냐하면 어떤 해커가 자기 나라에서 해킹을 시도하겠어요. 인터넷도 안 되잖아요. 인터넷도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북한은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공간이 평양시에서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어떤 해커, 북한의 해커가 평양 시내에서 해킹을 해서 전국에 159, 전 세계 159개국을 해킹했어. 해킹 어디서 시도된 거야? 평양이요. 뻔히 누가 한지 알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북한의 해커들은 전부 북한 밖에서 활동합니다.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데 많이 가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인도, 유럽도 가 있고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살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가 생기잖아요. 좋네. 네, 큰 특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사이버 해커가 일단 가장 인정받고 두 번째. 그리고 북한에서 가장 그 뭐랄까 고급 인재들이 들어가고 가장 뭐랄까 검증받은 인재들이 해커가 되거든요. 그냥 머리도 좋고 신분도 공산당 신분에 군인 신분을 다 가지고 있으니 주류 중에 주류인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가장 우수한 애들이 몰리니 당연히 가장 능력치가 높겠죠. 완전 기득권이네. 완전 기득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킹 능력이 대단하게 있구나, 북한이. 네. 그래서 저런 게 배후로 북한이 지목됐다. 네.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자, 워너크라이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미국과 영국이 딱 보기엔 전후 맥락이 이게 아무리 봐도 북한 짓이 뻔해 보여요. 그런데 이게 누구 짓인지 알아내는 데는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걸려요? 짧아도 6개월이에요. 와. 왜냐하면 어디에서 해킹 시도한 사람이 바로 다이렉트로 해킹을 그 자리에 시도한 게 아니라 몇 개 게이트를 거쳐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해킹이 시도가 됐는데 캐나다에서 들어왔네. 야, 캐나다 거기 서버에 뭔지 봐봐 해서 서버를 뒤져봤더니 거기도 어디서 타고 들어온 거야. 또 거길 갔더니 또 거기서 타고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타고 들어오는 걸 거슬러 가서 조사가 끝나는 데는 제일 짧아봤자 6개월이에요. 그리고 2년 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킹 관련해서 뭔가 전 세계적인 뉴스를 봤을 때 이게 해킹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누구로 간주된다 이런 표현만 있지 확증적인 얘기는 안 되고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난 뒤에 왜 그건 그때 범인은 어떻게 됐어? 근데 그건 이제 벌써 2, 3년 지나니까 잊혀지죠. 보도도 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됐느냐? 이건 분명 북한이 공식적으로 하지 마 했던 뒤에 대규모 공격이 일어났으니 맞습니까? 분명 북한 짓인 것 같은데 워낙 심각한 피해가 있어서 이 피해를 빨리 확인해서 북한에게 뭔가 책임을 묻고 싶어가지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오?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북한 해킹 기술을 가장 명확하게 파악하고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코딩 좀 배워보시려고 했다고 하시니까 아실 텐데 코더들도 자신의 패턴이 있잖아요. 자신만의 스타일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그 사이버 테러 전문가들도 사람인지라 자기들만의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신들이 주로 쓰는 그 방식으로 가장 많이 공격을 했던 나라가 어디겠어요? 우리나라여서. 그러니까 이것도 매를 맞아본 놈이 알잖아요. 또 일로 들어오는데 레프트 훅 이렇게. 그렇죠. 그 패턴을 잘 파악하고 있구나. 그러니 한국의 사이버 보안 수사대나 이런 데 도움을 요청해서 이거 북한 집 맞죠? 딱 하고 딱 계좌 까보면 쉽게 해서 코딩 딱 보고 맞네. 이거 뭐 김철주 그 양반이구만. 그러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스타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얼마나 받느냐? 자, 이것도 퀴즈 하나 낼게요.
이게 2018년도 국정감사 때 국정원 원장에게 국회의원 한 명이 물어봤다가 네네. 이게 보도돼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2017인가 18년도가 그래요. 하루 평균 우리나라 공공기관 기준으로 군사기관 말고 공공기관 정부를 공공기관. 기준으로 하루 평균 해킹 시도 몇 건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많으면 100건? 자, 하루 평균 해킹 시도가 162만 건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하루에. 그럼 계속 그냥 두드려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네요. 기계적인 알고리즘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공공기관 그 재직자들에게 메일로 스팸 메일 보내는데 네. 그게 랜섬웨어가 들어있는 메일이다. 그 메일 하나 보내는 것도 시도 하나잖아요. 어... 그러니 162만 건이 어려운 건 아니죠. 와 어마어마하네요. 계속 그냥 때려 붓고 있는 거네요. 할 수 있는 건 다. 네. 바로 이렇게 어. 하루에도 162만 건씩 그 해킹 시도를 당하고 있다 보니 특히 그중에 대부분은 북한일 가능성이 있으니 네네. 북한에 대한 걸 제일 잘 알겠지 해서 우리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 워너크라이 사태 때 연락이 왔어요.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우리 수사를 좀 도와달라. 패턴. 우리 FBI와 CIA 쪽에 음. 한국 그 정보 관료 당국 그 사람들을 보내달라 했더니 네네.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한수원하고 우리 에너지 관련한 공기업이 갑자기 해킹이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북한 해커들이 한국 해커들을 지금 바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정신분산.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도와줄 시간을 얻게끔 만들어야 그게 안 걸리잖아. 야 얘네 진짜 열심히 사네. 옥수수식 먹으면서. 야 얘네 상당한데요? 그래서 한수원을 비롯해서 우리 에너지 관련한 공공기관에 해킹이 들어와서 우리 지금 갑자기 여기 일 터졌어요. 그렇네요. 이렇게 돼버리게 만든 게 201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퍼즐들을 맞춰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북한의 가능성이. 그렇죠. 자, 그 뒤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사이가 안 좋았었던 2017년에도 우크라이나 정부기관과 기업을 타격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전력을 전부 끌었어요. 블랙아웃 시키고 ATM기를 마비시켰는데 네. 그때도 러시아 해커들이 했고 자, 이번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디도스 공격을 해서 해킹을 한 뒤에 들어갔거든요. 이처럼 해킹이라는 건 이 가장 일반적인 공격 패턴이 됐는데 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해킹을 해서 공격을 시작할 때도 하지만 네.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때도 정보통신망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군사 명령을 내리거나 상황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네. 자,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의 정보통신망부터 끊어놨던 우크라이나의 정보통신망부터 끊어놨던 러시아. 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군들이 상부로부터 연락도 못 받고 저 전장에 있는 사람들과 이 후방에 있는 나도 지금 어떻게 지금 그렇죠. 내가 출결하면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른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고 있을 때 호련히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 둘의 영웅 일론 머스크가 후광 있는 분. 딱 나타나서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준비했던 게 바로 저궤도 위성인 스타링크잖아요. 저궤도 위성. 자, 이 저궤도 위성과 정지 위성, 고궤도 위성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지궤도 위성은 3만 킬로미터 이상 높은 곳에 위성을 쏴서 네. 거기서 이동 통신을 중계하는 기술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곳에다가 이걸 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장점은 커버하는 지역은 넓어요. 지역은 네. 넓은데. 그런데 뭐든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렇죠. 속도가 그렇죠. 늦잖아요. 늦죠. 그러다 보니까 통신 상황에서의 지연 현상이 생기고 통신 신호도 일부 손상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런 거 회사명 얘기해도 되나? 스카이 뭐뭐 하는 이 쟁반으로 우리 그 케이블 TV 본 적 있어요. 스카이 인생. 예. 그렇죠. 스카이 인생. 접시. 좋다. 그거 가지고 하다가 저도 처음에 그거 프로모션 할 때 워낙 싸게 해준다고 해서 샀다가 속 터져 죽는 줄 안 게 뭐 폭풍 오고 태풍 오면 밖에 나가 살 거 없잖아요. 그때 케이블 TV가 나에게 큰 위안이 되는 건데 폭풍 오면 안 터져. 안 되고. 위성 그 신호장애 때문에. 야, 이 뭐 이런 황당한 게 있어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의 그 비행기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올리겠다는 그거는 저궤도 위성입니다. 저궤도 위성. 네. 그래서 300에서 한 1000km 정도 위에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거죠. 쉽게 해서 멀리 갈 걸 휙 하니까 중계가 막 끝내주는 거죠. 근데 하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커버하는 게.
위에서 커버하는 게 적잖아요. 그래서 이 저궤도 위성은 일반적으로 속도는 좋은 걸 알았지만 커버하는 데가 워낙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했는데 우리 머스크 형님이 또 어떤 분이세요? 안 되는 걸 해내는 형님. 그리고 상상 이상의 생각들을 저지르잖아요. 네. 그래서 머스크 형님이 그렸던 지도를 제가 하나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지구 전체 인공위성을 이렇게 빽 둘리겠다는 거예요. 아, 다 띄워. 저궤도를 다 왜냐하면 띄워. 커버하는 데가 적다고? 응. 그럼 내가 다 커버할게. 이거예요. 그럼 저게 그러면은 BEP가 맞아요? 그래서 이따 그 얘기도 드릴 네. 겁니다. BEP를 맞추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벌써 베타 서비스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인공위성을 몇 개 띄울 건데 물어봤더니 세상에 전 숫자가 정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몇 개요? 10,000개가 조금 넘어요. 와, 10,000번을 띄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미사일을 대박이다. 10,000번 쏘아 올리는 건 아니고 한 번 쏘아 올릴 때 여러 몇 개가 가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스페이스 X가 스타링크 인공위성을 띄워서 그 인공위성이 이제 미사일에서 분리돼서 쓱 나가는 장면을 실제 찍은 화면이 요겁니다. 요 하나하나가 인공위성이에요. 네. 자기 위치를 찾아서 쭉 나란히 가고 있는 거죠. 드론처럼. 네, 이건 네덜란드 천문학자가 별 관측하려고 하늘 보고 있다가 저거 뭐야 이러고 해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또 문제가 있긴 있어요. 네네. 천문학자들은 이 빅 공익 때문에 우리 일 못한다.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또 쓰레기, 맞아요. 우주 쓰레기. 네. 우주 쓰레기는 일론 머스크가 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자기가 치우겠다. 가서. 이게 수명이 끝날 때쯤이면 저절로 궤도권 대기권 아래 내려와서 스스로 이제 타버리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낫네. 또 이제 떨어지는 위치도 제어가 되고 또 파편이 어디 떨어져 있으면 그 GPS로 그 위치 찾아서? 수거하러 가는 이런 게 다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역시 똑똑해. 다 계획이 있어요, 그 형은. 딱 빅 공에만 계획을 못했다가 천문학자들이 난리가 나서 빅 공에 그 눈 감으면 되지 뭐. 그래도 이 사람도 이제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빛이 반사되는 그 각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재설정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통신망에 손상이 없이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 굉장히 인도적인 차원의 발언을 하나 더 하셨는데 전 세계에 아직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절반 정도 돼요. 네. 한 45.2%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도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이게 자신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실 머스크 아니고 구글도 비슷한 프로젝트로 진행을 또 하고 있죠. 네,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게 스타링크긴 합니다. 스타링크. 자,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호재가 생겼죠. 네. 자기는 이런 먼 미래를 보고 하나씩 인공위성을 지금 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 안 되는 급박한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게 바로 위성을 딱 배치해서 거기에서 이 스타링크 단말기만 있으면 바로 저궤도 위성으로 이동 통신만 끊겼어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 스타링크가 바로 그런 저궤도 위성으로 서비스한 내용들 베타 서비스 시작됐거든요. 네네. 한 달 이용료 얼마일 것 같으세요? 한 달 이용료? 저는 한 2, 3만 원 내는데. 아직은 비쌉니다. 네. 아직은 비싸서 한 달 이용료금 11만 원. 생각보다 싸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싸죠. 인터넷이 없는 것보다 11만 원 내고 저거 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하지 않은 것이지 네. 이게 전 세계인들이 다 십시일반 돈 내면서 월 이용료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저는 제 생각에는 10,000원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 SKT 뭐 LG 유불 뭐 이런 데다 어떻게 될지 걱정이에요. 이거 실제로 써서 막 리뷰를 올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있어요. 스타링크. 맞습니다. 네. 네. 나쁘지 않다. 그래서 한 달 이용료금 11만 원에 대신 장비는 사가야 된대요. 그 장비 사진을 제가 밑에 가져왔는데 네. 저 접시입니다. 저거. 접시. 네, 저 접시하고 삼각대, 와이파이, 라우터 요거가 56만 원 정도 된대요. 한 500불. 예, 요거는 이제 사야 되는 이제 그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네. 저기 지금 화면에서 나오신 저분도 약간 신났어. 예, 신난 게 네. 오지에 국립공원에 혼자 살고 계신 분이거든요. 캠핑 그 이런 장소에서 오지에서 오지를 쓸 수 있거든요. 와.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자, 그런데 안타깝게 아직 스타링크는 5G 정도의 속도는 아닌 것 아니다.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LTE 평균 속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속도. 그래도 나쁘지 않죠. 그렇죠. 되는 게 어디예요? 맞아요. 일단. 네.
그래서 지금은 베타 서비스가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 한정돼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크라이나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전쟁 때는 어떤 상황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네. 이번 포춘지에서 나온 게 있는데 자 제가요 이거 우리 번역기 네. 이걸 가지고 이 번역을 한번 돌려봤어요. 그런데 정말 포춘지는 영문하고 한글이 같이 나오거든요. 네. 완벽하게 돼요. 한글같이 네. 그대로 나와요. 완벽하게. 그리고 고유명사도 몇 가지 여기 지금 스카이프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알더라고. 이제 많이 쓰는 고유명사는 알더라고. 왓츠앱 이런 거. 네. 와. 대단하네.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Once connected to SpaceX signals, SpaceX의 시그널에 접속이 되면 The Starlink terminals act much like regular internet routers. 이 스타링크 터미널은 인터넷 공유기, 표준적인 인터넷 공유기처럼 작동을 한다. Their range is modest. 그들의 이제 커버하는 레인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다. At about 300 feet, 300피트 정도 되는데, but in the war, 전쟁 상황에서는 that is a lifeline. 이게 생명선이다. Users download Starlink's app. 유저는 스타링크의 앱을 다운받고 and are then able to make voice calls, send messages. 이 보이스 콜,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via platforms like WhatsApp or Skype. 스카이프나 왓츠앱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군들이 이 포춘지 인터뷰에서는 이것 때문에 전쟁을 다시 참여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이 통사들은 우크라이나 난민 바깥에 나와 있는 난민들에게 네. 무료 유심 카드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끼면 공짜라는 거죠. 네. 줬는데 안에 내부에 이통망이 연결이 안 되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데 네. 바로 스타링크 때문에 무료 유심 카드를 가진 사람들을 바탕으로 군인들과 밖에 나와 있는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소통도 하고 잘 있지 괜찮지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포춘과 함께하는 영어 시간 이렇게 해봤고요. 저희는 또 다른 주제 가지고 다음번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대리님.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 여러분. See you next time. Bye bye. 자신감이 차오른다. TRX2.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 주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얘가 오히려 비 오는 날 잘 나가요. 차가 빠졌던 기억이 다시 살아나서 그런지 그렇지. 향수에 젖어서 그렇지. 오히려 엔진 소리도 크게 나고요. 그렇지. 금요일에 난 세상을 본다.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타국의 문화까지도 예,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보면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이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TV가 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